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올바른 이해 뭐 이런 정도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재무제표를 볼 때 그 일단은 숫자가 어렵고 그 생소하고 못 들어본 단어들이고 그냥 바로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머리 아픈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하는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주석을 달아놓은 설명 문구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을 해요. 차라리 그냥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덮어놓는 것만 못한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그 치명적인 그 문제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갖는 문제가 뭐냐면 재무제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놓고서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글귀는 굉장히 고운 글귀인데, 그러니까 조금 세상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순이랑 안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세상 보는 눈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똑같은 회사를 놓고 그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도덕한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용으로 회사가 갖고 갈 때 뭐 이제 주식회사가 규모가 이제 작아서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이제 회사 그 매출액이라든가 기타 이제 사업 내역서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현행법상 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회계사에 직인이 들어가는 표가 만들어져야 그게 공식적인 표로 인정이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용되는 선상에서 그 숫자를 변형을 가해서 원하는 자격 조건에 맞게 숫자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회사가 달라지는 해석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청에서 이제 그 활용하는 지표나 자료를 보면 이거하고는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는 나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 관점에서 만드는 표, 하나는 나의 구석구석 치부까지 들어가서 표로 만들어내는 세금 추징하는 지표. 요 관점은 서로 보는 각도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 반대 방향을 바라볼수록 숫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보는 또 관점은 또 다르죠. 이 회사가 현재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되 가치가 있는가, 미래 가치가 있는가, 사업을 영위할 때 보다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이런 걸 또 관점에서 보면 재무제표상만으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그런 그 보는 개인적인 견해가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공신력 있게 치는 은행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두 한 회사를 놓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개 개인 투자자인 그리고 회계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되는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너무 맹신하거나 이거에서 제시되는 기타 이제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또 뭐냐면 재무제표는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첫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듯이 다섯 가지 지표를 근본으로 한다. 재무 상태, 포괄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모든 것이 그 녹아들어 있는 자본 변동표. 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단위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수치상의 변화를 표로 이제 만들고 그 표로 만들어진 걸 또 설명을 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재무제표라는 게.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보는 이제 단순 해석하는 방법하고 재무 비율을 놓고 보는 해석 방법이 또 다른 해석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뭐 PER이라든가 PBR, ROE, ROI 뭐 이런 영어 단어들 비율을 놓고 이제 얘기하는 영어식 그 표기 방법, 표기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조차도 한번 걸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회계학 CPA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뭐 회계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세무 관련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을 것 같은 이런 복잡미미한 거를 주식을 공부하면서 이걸 또 공부해서 머리에 들어올 리도 없고요. 공부하는 게 또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가들의 손장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이 수치를 맹신하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그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회사 이름을 딱 치면 다 계산돼 갖고 나옵니다. 비교까지 다 해갖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어떤 서로 협력관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런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정성 비율, 그 회사의 그 투자 가치를 볼 때 네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잖아요.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수익성. 이 기준에 맞춰서 회사의 지표값, 재무 비율이라고 하죠. 이 지표값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치가 높고 낮으면 회사가 회계는 수치로밖에 이제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다, 좋다, 긍정적이다, 뭐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나름의 이제 용어를 붙여갖고 그 회사를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 미묘한 걸 외워야 되나?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인터넷에 글자 몇 개만 회사 이름만 딱 쳐놓으면 다 나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어디 메모 정도만 해놓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죠. 2교시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재무가 건전하면 수익을 우량한 수익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돈이 모자라고 막 돈이 딸리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금이 모자라서 그 못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해도 절대치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지만 재무가 건전한 회사로 놓고 보면 이 재무를 건전하게 관리할 정도의 관리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우량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이제 우량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자기 돈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데 투입을 하고 돈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활동성이다라는 것이죠. 활동성은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돈을 구석구석 뭐 묶인 돈 없이 이제 잘 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가 건전한 회사가
수익을 잘 창출하는 모습을 보면 아, 활동성이 좋구나.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묶이거나 아니면 그 돈을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뒤로 빼거나 이런 기업 본연의 그 역할을 않고서 하지 않고서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무가 건전한가를 보고 우량한 수익이 창출이 된다. 우량한 수익이라는 건 뭐 그런 거죠. 그 들어온 수입에서 비용을 뺐는데 이익금이 많이 나오면 이제 우량한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은 높다라는 거는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또 이익금도 쌓여가고 뭐 이러면 또 재무로 넘어가죠. 이게 서로가 다 맞물려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성장성 뭐 하나만 딱 놓고서 성장성은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분의 뭐고 뭐하고 뭐를 나누는 거고 이렇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재무가 건전한 회사는 활동성이 뛰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량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자동으로 규명이 되는 거고요. 우량한 수익이 창출이 되면 이익금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성장성도 좋은 회사다. 성장성이 좋은 회사가 이익금을 잉여 이익금이라고 해서 이제 저축 같은 개념으로 쌓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산으로 다시 편입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처럼 서로 돌고 도는 구조로 메커니즘을 이룬다. 이런 거 정도를 아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숫자에 너무 묻혀가지고 공부를 위한 공부 내지는 이제 외워본들 지금 저희 나이 때쯤 되면 외워지지도 않고요. 이걸 외워가지고 이때 딱 한번 쓰는 거 외에는 쓸 일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편리한 문명의 도구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대로 활용하고 아 얘들은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좋아지게끔 돼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 지표라고 제시되는 것은 절대값은 아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 기업 활동, 그 다음에 수익 창출 능력, 그 다음에 위기관리 능력, 부채관리죠. 위기관리 능력 등이 어떤 식으로 어우러지고 있는지를 메커니즘을 파악해 보는데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손익계산서라든가 뭐 현금 흐름표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첫 번 시간에 이제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1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본질 가치라고 하는 거는 태생적으로 기업 공개,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거 기업 공개를 왜 하느냐?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회계사 내지는 주관사하고 긴밀한 서로 노하우 공유라든가 필요한 정보, 필요한 자료 등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IPO 기업 공개가 쉽고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맞춰가는 작업을 하겠죠. 그 작업을 회계사가 전문가니까 나서서 해주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들어와서 이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데도 이제 무리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치라는 게 냉정한 세금을 매기는 관점, 반대쪽 방향의 관점에서 이 회사를 평가를 한 것일까라는 거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부풀리는 관점에서 이 자료가 작성된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회사가 근본적으로 그 제시하던 회사의 가치, 주식의 이제 가치로 매긴 가치는 거의 대부분이 뻥튀기예요. 엄청나게 뻥튀기 돼 있습니다. 왜? 그래야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기타 이제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 재무 해석하는 사람이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 놀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라는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패널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현대건설, CJ제일제당, 네이버 이렇게 이제 각 업종의 대표 기업 하나씩을 이제 놔뒀거든요. 특별 딱히 이제 뭐 기업을 지칭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그 기간 산업, 전자, 뭐 중공업, 화학,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기간 산업들이잖아요. 그 기간 산업이 갖는 특성, 설치 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갖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최초 진입 단계가 굉장히 높죠. 웬만한 자금력, 웬만한 판로, 웬만한 그 영업력 이런 거 가지고는 진입 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 진입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틀을 잡고 있던 회사 아성에 밀려서 생존이 굉장히 불투명한 회사, 그 업종이 그 기간 산업들이거든요. 중공업이라든가 뭐 선박, 조선, 자동차, 전자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뭐 1년에 막 몇십 조씩 공장 설비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 설비에 들어가는 자금력들을 따라올 만한 따라올 만한 회사가 없고요. 따라오더라도 또 계속한 재투자를 요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돈을 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를 만들어가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요. 건설업. 건설업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회사 망해가지고 막 쫓아가 보면 책상하고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밖에 없답니다. 건설업의 특성은 뭐냐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또 은행에 대출을 일으켜서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쪼개서 팔면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건설업이 담당하는 거는 설비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장치 사업,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죠. 지금 이제 그러나 이 건설업도 시기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있던 시기에 갖는 업종의 존재감, 위치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산업화가 무르익었을 때 갖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식품업계 중에 이제 선두 기업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보면 공장 설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공장 설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많은 인력이나 이런 그 인건비 사용 요소들이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러나 수익은 폭발적으로 나지 않고 그냥 무난한 정도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한 이런 업종은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똑같은 정도의 수익이 나면서 외부 기업들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업종은 건설업보다 더해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컴퓨터만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어느 시기 어느 시기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기준이 안 맞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ROA 뭐 이런 관점으로 회사들을 딱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1등일까요? 다른 회사가 1등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글로벌 세계 전자업계 1위고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의 한 30% 정도를 한 회사가 차지하면 독보적인 1위는 삼성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네이버라 포탈 업체,
게임 만드는 업체들이 매출 총이익률, 뭐 ROE 등을 판단하는 그 지표를 보면 압도적으로 이 회사들이 높습니다. 왜?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들어가는 건 인력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가서 보면 건물하고 사람들밖에 안 다녀요. 공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다른데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특허권이 많아가지고 그 특허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제2, 제3의 이제 수입원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광고, 그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그 수익 창출이 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업종이 있고 시대에 맞는 업황이 있고 그리고 그 업종이 갖는 업종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설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설비가 필요 없고 인력으로 해석을 하고 인력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그 회사에 맞게 해석을 또 달리 적용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돌려놓고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지표를 갖고 모든 회사에다가 다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PER이 어떻다. 그러면 PER로 이 회사 저 회사를 다 갖다 맞춰봐요. 그래갖고 동일한 선상에서 싹 비교를 합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 이 회사는 나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개념으로 비교하는 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놓되 절대값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 비율,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해할 때 먼저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